안녕하세요. 안철호입니다. 자, 오늘은 21년도 지방직 9급 물리에 대한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를 총 3차시에 걸쳐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1번부터 문제를 하나하나 그냥 해설만 진행을 할 것이 아니라 1번 문제에 필요한 핵심 요약과 함께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와 함께 문제를 보신다면 필요한 문항에 대한 요약 정리도 빠르게 되실 것이고요. 또 문제에 대한 해설도 자세하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1번 문제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어쨌든 혼자서 문제를 1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 가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해설 강의를 보시면 안 되고요. 일단 어느 정도 내용을 자신이 알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해설 강의를 보실 걸 추천드리고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문제 해설이라고 하면 뭐 틀린 문제, 또 뭐 찍은 문제, 오래 걸린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해설 강의를 듣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강의는 각각의 문항에 대한 요약 강의가 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1번부터 20번까지를 다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은 첫 번째 위치 시간 그래프입니다. 위치 시간 그래프.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물리에서 나오는 이제 앞쪽에서 나오는 이제 운동의 어떤 표현, 힘과 운동에 대한 그래프를 얘기했을 때 위치 시간, 속도 시간, 가속도 시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기출문제상으로는 이제 위치 시간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나머지 속도 시간이라든지 가속도 시간도 꼭 복습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우선 이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두 가지의 의미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Y축 값의 변화량이에요. Y축 값의 변화량.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울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울기. 자, 먼저 Y축 값의 변화를 가지고 무엇을 구할 수 있냐면 Y축에는 위치가 적혀 있고요. 위치의 변화, 변한 위치를 얘기하기 때문에 Y축 값의 변화량으로는 바로 우리는 변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리라고 하면 안 되느냐? 만약에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리의 값과 변위의 값이 같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운동 방향이 변한 경우에는 이동거리와 변위의 값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위를 구할 때는 Y축 값의 변화량으로 구하시면 되고 이동거리는 잠시 후에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속도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울기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바로 접선의 기울기와 직선의 기울기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속도를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직선의 기울기는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 기본적으로 기억하신 상태에서 1번 문항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자, 위치, 시간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래프의 모양은 대략적으로 이러한 모양을 띠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6초라고 나와 있고 여기는 10초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6초일 때의 Y축 값은 얼마로 나와 있냐면 10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0초일 때 Y축 값은 얼마로 나와 있느냐? 4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걸 한번 그대로 활용을 해볼게요. 기울기를 통해서 속도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울기의 값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데요. 문제에서 1번을 보시면 6초일 때의 순간 속력은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6초인 순간에 바로 접선의 기울기를 보시면 기울기의 값이 0입니다. 그러므로 순간 속력은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다음 2번입니다. 0에서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자,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우선은 얘가 0에서부터 10초까지의 Y축 값의 변화량, 다시 말하면 여기는 4m라는 값은 변위를 말하는 거고요. 이동거리는 다시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0에서부터 6초까지는 기울기의 부호가 플러스였다가
6에서부터 10초까지는 기울기의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기울기의 부호는 자 다시 한번 써둘게요. 기울기의 부호는 속도의 방향,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운동 방향을 말합니다. 잘 적어두세요. 운동 방향을 말해요. 그래서 0에서부터 6초까지는 플러스 방향으로 10m를 운동을 한 다음에 6에서부터 10초는 마이너스 반대 방향으로 10에서 4m 지점까지 왔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6m를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한 거리는 16m가 되는 거고요. 변위는 아까 구한 것처럼 출발점, 도착점, 직선 거리에서 4m라고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어쨌든 우리가 이 y축 값의 변화를 통해서는 변위를 빠르게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기울기를 부호를 통해서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이동 거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동 거리는 16m이다. 맞는 설명이 됩니다. 다음 3번입니다. 0에서부터 10초까지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가 같으냐고 물어봤어요.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로 계산하고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물체는 10초 동안 운동을 하며 평균 속력은 이동거리 16m를 대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평균 속도는 변위의 값인 4m를 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는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원래는 이렇게 계산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운동 방향이 변하는 순간 거리의 값과 변위의 값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4번을 보겠습니다. 0에서부터 10초까지 평균 속도의 크기는 방금 구했죠.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로 값을 구하기 때문에 0.4가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 문제에 이렇게 위치 시간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 시간 그래프뿐만 아니라 속도 시간, 또 가속도 시간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위치 시간이 나왔으니까 또 다음에는 또 다른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위치 시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대비는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열역학 법칙에서 열기관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열기관이라는 것은 바로 열에너지를 일의 양, 다시 말하면 다른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는 장치를 열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열역학 제2법칙을 배울 때 바로 이런 열기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열기관에 열을 공급을 해줘요. 우리가 공급된 열 Q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일의 양으로 전환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방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큼의 열을 이렇게 공급을 하였다면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20만큼의 일의 양으로 전환을 했다. 그러니까 100 중에 20만큼 전환했으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출되는 양은 80이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열기관의 효율을 구하는 게 중요해요. 열기관의 효율. 자, 열기관의 효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공급된 열의 양 중에 얼마만큼의 일의 양으로 전환을 했는가. 이게 바로 열기관의 효율이에요. 그래서 얘는 100 중에 20을 했기 때문에 0.2만큼의 열기관의 효율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식을 또 다시 한번 표현하게 되면 공급된 열분의 그 다음에 Q1에서 Q2를 빼면은 20, 요 W의 값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Q1 마이너스 Q2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얘를 다시 풀었으면 1 마이너스 Q1분의 Q2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어차피 다 같은 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요 세 가지를 또 번갈아 가면서 또 보기를 만들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처음에는 기호를 기억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집어넣으셔서 해보면 좀 더 이해가 빠릅니다. 아셨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가면서 정답을 또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문제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그림은 고열원으로부터 Q의 열을 공급받아. 자, 공급된 열을 여기다가 Q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숫자는 지울게요. 자, Q라고 한 걸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자, 대문자 Q죠. Q라는 열을 공급을 받아 W만큼의 E를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소문자 Q, 우리 소문자 Q만큼의 열을 방출했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Q에서 아까 말한 대로 Q에서 흡수된 공급된 거에서 방출되는 걸 빼면은 W라고 식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Q에서 방출되는 소문자 Q만큼을 뺐을 때 W의 값이 나온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내가 만약에 100만큼을 공급했는데 80을 버렸다. 20만큼의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이 소문자 Q의 값이 마이너스 2Q래요. 이 소문자 이 Q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Q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서 Q의 값에서 요걸 빼주게 되면 W의 값이 얼마란 얘기예요? 2분의 Q이구나.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쵸? 예, 요거에서 이것 뺀 게 W의 값이니까. 좋아요. 그러면 기억입니다. 자, 소문자 Q는 EW와 같으냐? 자, 소문자 Q도 2분의 Q고 W도 2분의 Q고. 그쵸? 그러니까 1번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열기관의 효율이 얼마냐? 열기관의 효율은 공급된 값이 Q. 그 다음에 1의 양으로 전환한 게 2분의 Q. 다시 말하면 0.5Q. 그러니까 열기관의 효율은 얼마가 나오냐면 0.5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50%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퍼센트로 바꾸고 싶으면 곱하기 100을 해주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50%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다음 3번입니다. Q를 줄이면 효율이 떨어지느냐? 다시 말하면 방출되는 열을 줄이면 효율이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방출되는 열을, 이게 이제 방출되는 열이잖아요. 방출되는 열을 줄여버리게 되면 1-2 값이 오히려 더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열기관의 효율은 높아진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버려지는 게 적은 거예요. 버려지는 게 적다는 것은 1로 바꾼 양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된 열 중에 1로 많이 바꿀수록 그 효율이 좋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3번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다음 4번에서 Q = W. 자, 공급된 열과 일의 양이 100%라는 얘기죠. 즉 내가 100만큼의 열을 공급을 했는데 이렇게 100만큼의 일로 전환할 수 있느냐? 이걸 우리는 100%의 열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00%의 열기관은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력학 법칙에서 연력학 제2법칙에 관련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 내용은 요약 강의니까요. 요약 강의를 들어보시다가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개념 강의로 돌아가셔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가 가능할 거예요. 아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요. 3번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좀 많이 어려워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자, 연력학 법칙과 관련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연력학 제1법칙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식이 5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 5가지를 다 활용하는 건 아니지만 이 5가지 중에 몇 가지를 골라서 보통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다 적어 드릴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줄여서 이상방이라고 씁니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고 얘기해서 자, PV는 nRT. 자, 기호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호에 대한 걸 불러드릴 테니까 적도록 하세요. 압력, 그 다음 부피, 분자수, 기체상수, 그리고 절대 온도입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압력, 부피, 분자수, 기체상수, 절대 온도.
네, 이걸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알아야 될 식은 바로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바로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운동 에너지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자, 그 다음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 이 내부 에너지라는 것은 원래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우리가 내부 에너지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우리가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이상기체에 대한 내용을 풀게 돼요. 그래서 이상기체 같은 경우는 운동 에너지의 총합을 우리가 내부 에너지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바로 분자수와 그 다음에 온도에 비례한다. 요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체가 한 일의 양. 일의 양은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량.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량. 자, 이제 마지막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바로 내부 에너지 변화와 일의 양을 더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한번 이걸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요. 밀폐된 빈 압력 밥솥이래요. 밥솥? 근데 밥솥은요. 밥솥의 크기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뚜껑 덮으면 밥솥의 크기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얘를 이렇게 막 열을 가해가지고 막 밥을 한다고 해서 밥솥의 크기가 커지거나 그러진 않죠. 예, 그러니까 이 압력 밥솥이라는 것은 이 밥솥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안에 있는 이 크기, 다시 말해서 부피가 일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부피가 일정하다. 밥을 한다고 해서 밥솥이 커지거나 밥솥이 작아지거나 그러지 않는다. 뚜껑을 딱 덮어놓은 상태라면 더 이상 이 공간의 부피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부피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이 밥을 할 거기 때문에 열을 공급을 합니다. 열을 공급하면 내부 에너지 변화나 일의 양으로 전환될 수가 있는데 지금 부피 변화가 없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부피 변화의 값이 0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일의 양이 얼마란 얘기죠? 그렇죠.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을 공급을 했지만 부피의 변화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일의 양은 없다. 그러면 흡수된 열이 지금 어디로 갔느냐? 내부 에너지의 변화로 갔다. 즉 내부 에너지는 열을 흡수해서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물론 분자수가 증가할 수도 있고 온도가 증가할 수도 있지만 얘는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기체 분자가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분자수는 달라질 수 없으니 온도가 증가하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 의해서 부피 변화는 없고요. 분자수도 변하지 않고요. 기체 상수는 당연히 달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온도의 값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 그렇죠. 압력이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과 관련된 이러한 식 5개는 숫자를 넣어서 뭔가를 계산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증가, 감소, 비례, 반비례 이러한 관계를 볼 때 사용을 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한 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찾아보면 이겁니다. 찾아보시면 압력과 부피 그래프에서 부피 변화는 없으니까 X축 값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Y축 값인 압력만 증가하는 바로 이런 식의 그래프를 골라주시면 된다는 거죠. X축인 부피의 값은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Y축인 압력만 증가하는. 그쵸? 이렇게 골라주시면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연력학이 사실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역학 파트, 뭐 속력, 속도, 거리 변이, 뭐 힘, 뭐 이런 거 구하는 것보다는 공부를 많이들 많이 안 하세요. 많이 안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또 많이 접하지 않은 만큼 또 낯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 연력학이라는 이 부분은 조금만 신경을 써서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성적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2번 문제, 3번 문제를 틀리셨다면 제가 봤을 때는 성적이 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2번, 3번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연력학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빠르게 보세요. 그러고 나면
이 두 문제 금방 맞추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부분은 문제를 풀 때 성적이 빨리빨리 올라가는 느낌이 잘 안 들지만 이 부분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연력학 법칙에 관련된 식을 활용할 줄만 아신다면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성적이 금방 올라가실 겁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4번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반도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제가 반도체에 대한 개념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우선은 반도체. 우선 반도체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반도체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나온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더 그 앞쪽에 분류법이 더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반도체라는 것은 고유 반도체. 우리가 보통은 고유 반도체라고도 부르고요. 얘를 순수 반도체라고도 부릅니다. 고유 반도체, 순수 반도체.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불순물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불순물 반도체 안에 방금 전에 생각하신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예. 자, 그러면 이 고유 반도체, 다시 말해서 순수 반도체라는 건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바로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저마듐이나 실리콘과 같은 것들을 우리는 고유 반도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고유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섞어주는 거예요. 이 불순물을 섞어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도핑이라고 합니다. 도핑. 불순물을 섞어주는 이 도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 반도체를 만들게 돼요. 그런데 이 불순물 반도체 중에 P형 반도체는 바로 고유 반도체에다가 원자과 전자가 3개인 것을 도핑을 하게 되는 거고요. N형 반도체는 고유 반도체에다가 원자과 전자가 5개인 것을 도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P형 반도체는 고유 반도체, 즉 원자과 전자가 4개인 놈과 3개인 놈이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전자가 8개가 채워져야 안정한 상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8개가 채워지지 못하고 7개가 채워진 상태예요. 그러면 전자가 들어갈 빈 자리가 하나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양공이라는 말을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양공이 많아지도록 도핑되었다. 양공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 양공이 전하를 운반해 준다. 뭐 이런 느낌이면 다 P형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N형 반도체는 고유 반도체, 즉 원자과 전자가 4개인 놈과 5개인 놈을 도핑하다 보니까 전자가 9개. 다시 말하면 8개를 채우고 나서도 전자가 하나가 남아요. 다시 말하면 과잉 전자가 있다는 겁니다. 과잉 전자. 그래서 뭐 전자가 많아지도록 도핑을 했으며 뭐 전자에 의해서 주로 전류가 흐르며 전자가 전하 나르게의 역할을 하며 뭐 이런 느낌이시면 이걸 N형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1번부터 보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무슨 반도체이냐라고 써 있는데 사실 여기서 지금 저마듐은 아는데 비소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지를 외워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림을 보시면 비소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지가 나와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 보시면 그 비소 옆에 뭔가 동그라미 하나가 옆으로 삐죽하고 나온 게 있어요. 예, 그게 바로 과잉 전자입니다. 즉 저마듐 고유 반도체에다가 비소를 섞었더니 과잉 전자가 보여요. 됐나요? 그러면 이 비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짜리라는 거죠? 그렇죠. 5개짜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전자가 과잉 전자가 보이는 걸로 봐서 N형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원자과 전자는 비소가 5개, 그 다음에 저마듐이 4개,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에서 전압을 걸어주면 전하 나르게는 양공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양공, 이런 느낌 나오시면 그거는 P형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자 이런 게 나오면
N형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N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전하 나르게란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하를 운반해 준다, 전류를 흐르게 하게 해준다, 이런 식의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N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전하 나르게라고 얘기하면 전자라고 고쳐주셔야 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도핑으로 인해서 전도띠 바로 아래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생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에너지띠라는 얘기를 할 때,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좀 약간 약속된 그림이기 때문에 그림을 좀 외워두시는 게 더 편하기는 해요. 자, 우리가 에너지띠를 얘기할 때 이렇게 이제 원자가띠, 그 다음에 전도띠, 자, 이렇게 원자가띠, 전도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원자가띠 위에 이렇게 뭔가 에너지 준위가 생긴다 이렇게 표현하면 요거는 P형 반도체를 나타내주는 표현이고요. 원자가띠가 있고 그 다음에 전도띠가 있었을 때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핑으로 인해 전도띠 바로 아래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생긴다. 이런 표현을 쓰면 요거는 N형 반도체라고 해주면 되고 아까 원자가띠 위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 요거는 P형 반도체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원자가띠와 전도띠 이런 이제 에너지띠에 대한 것도 사실은 뭐 개념 정리를 해드리면 좋겠지만 기출문제상에 작년 기출문제상에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뭐 여기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에너지띠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처럼 보기로 나온 적도 있고요. 아니면 문제 하나로도 단독으로 나온 적이 있어서 뭐 도체, 반도체, 절연체, 에너지띠에 대한 내용이 출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기억이 나지 않으시다면 꼭 복습을 추천을 드릴게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 5번을 보시면 그림은 용수철에 작용한 힘과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용수철의 원래의 길이보다 3cm 늘어난 A에서 6cm 늘어난 상태로 늘리려면 얼마만큼의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부터 한번 이제 필요한 개념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건 힘 곱하기 거리로 구하게 됩니다. 일단 힘 곱하기 거리를 통해서 바로 에너지의 변화량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죠. 즉, 해준 일의 양만큼 일을 한 놈은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고 일을 받은 놈은 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이 에너지의 변화를 가지고 문제를 공부를 할 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 그 다음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 마지막으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운동 에너지라고 하면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빼주시면 이게 우리 운동 에너지의 변화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중력 포텐셜은 어떻게 구하죠? m, g의 h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높이의 변화를 통해서 사실은 뭐 중력이라는 값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높이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를 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나온 이 5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또 이것도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보다는 또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부분에 해당하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K가 뭘까요? 기본적인 식과 용어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외워야 될 분량이 적기 때문에 기본적인 식은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겠고요. K의 값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용수철, 그렇죠. 예, 용수철 상수 또는 탄성계수라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요 X의 값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변형된 길이. 변형된 길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용수철 상수의 단위로는 뭘 쓰냐면요. 뉴턴 퍼 미터를 많이 쓰고요. 이렇게 미터가 들어갔을 때 여기 x의 값에도 이제 미터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드물게 센티미터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단위 좀 조심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통은 뉴턴 퍼 미터가 이제 일반적인 단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를 보시면 fx 그래프, 힘,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늘어난 길이,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변형된 길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게 이제 탄성력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라고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탄성력식은 F는 kx, 물론 이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기도 하죠. 이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이라는 이제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탄성력과 변형된 길이는 비례관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는 요 기울기, 바로 기울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용수철 상수 탄성 계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시면은 y축 값이 자 여기다 a라고 나와 있는데요. a가 지금 여기가 6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센티미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단위를 이제 미터로 바꾸시면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면 3cm 하시면 0.03m 이렇게 이제 단위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용수철 상수 탄성계수는 얼마냐? 0.03분의 6. 다시 말해서 얘는 3분의 600. 그러므로 용수철 상수는 200N per 미터. 이게 바로 우리는 용수철 상수이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얘를 3cm에서 6cm로 바꾸기 위해서는 얼만큼의 일을 해야 되느냐? 일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변화를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 에너지에서 처음 에너지를 뺀 만큼 우리는 일을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중 에너지가 100이다. 처음 에너지가 20이다. 그러면 80만큼의 일을 해주면 이런 값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면 우리는 나중 에너지와 처음 에너지의 차이만 구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지금부터 용수철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구할 거기 때문에 식을 2분의 1에 그 다음에 K 200 그 다음에 나중 에너지가 6cm, 변형되니까 6cm잖아요. 그러니까 6cm 0.06의 제곱입니다. 네, 0.06의 제곱. 이게 이제 나중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처음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에 K는 200. 그리고 처음 늘어난 길이가 0.03이었기 때문에 0.03의 제곱. 이렇게 해서 나중 에너지에서 처음 에너지를 빼주시게 되면 이게 바로 우리는 해줘야 되는 일의 양.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를 이렇게 식을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이 탄성력과 변형된 길이에서 이 그래프의 면적이 의미하는 게 바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의미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빼주시는 계산을 통해서도 값을 계산할 수 있으세요. 아셨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단위와 그 다음에 기울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식에 대한 내용을 아셔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을 구하시면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5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자, 다음은 6번 문제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